안녕하세요. 성동강진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협력지원팀장 이용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국가정책사업으로 2024학년도부터 돌봄과 배움이 공존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늘봄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업무를 챙겨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맞춤협력과에서는 이번 학습 공동체 주제로 효율적인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늘봄 업무 A to G에 대하여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화초등학교에서 늘봄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조현입니다. 오늘은 늘봄 업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봄 업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늘봄 업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업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세 가지 종류의 업무는 이제 규칙적인 업무들과 그 다음에 비규칙적인 업무들로 나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업무들은 이제 매 분기마다 또는 매 월마다 1년 중에 정해진 시기마다 나타나는 업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규칙적인 업무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일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 그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업무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이 규칙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규칙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좀 숙지하고 계신다면 보다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이제 체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별로 체크하실 만한 이제 업무들과 비규칙적인 업무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실무자께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수정 보완을 하신다면 실무자만의, 그 다음에 실무자가 근무하는 학교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업무를 한번 보시면, 3월 같은 경우는 새학년을 시작하는 달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전교생 명렬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 파일이나 학생관리 차원에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봄학교 강사들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계획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갈 내용들, 연간 계획이나 안전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시작될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이 적응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실 때는 수강 신청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계획서 취합하신 다음에 출석부와 그 다음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강사 인솔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늘봄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이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예산 편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이알림이 사용하시는 학교는 이알림이 명단, 그 다음에 인원 통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말에 회계 업무 처리를 하시면 3월이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살펴보시면, 4월은 이제 바쁜 3월을 이제 보내고 숨을 한번 고르는 달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취소 학생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유 있는 달이다 보니까 정보 공시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통계나 연간 운영 계획을 미리 확보하시고, 행정실 통해서 작년도 결산서 확인하시면 정보 공시 왔을 때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말에 가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업무가 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 때 1분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환불 처리하시고 강사료 수용비 같은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4월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행사가 좀 많기도 하고 분기 말이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시고, 5월 달에는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이 확정되는 달이기 때문에 요 확정
명단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업 공개를 5월에 하거나 아니면 2학기 때 할 때는 3분기 시즌에 많이들 하는데, 수업 공개 계획하실 때는 공개 주간을 언제로 하실지, 공개 시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에 학부모 출입 방법이나 참관록 여부 등을 계획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 처리를 하신 다음에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정산을 하셨을 때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학운위 심의를 받아주셔야 되고,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정산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서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강사 대장이나 출근부 출석부는 잘 모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교육활동 통지표 취합하셔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2분기 운영 계획 수립하실 때 방학이나 그 다음에 특강, 사전 안정 계획 등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2분기 운영 준비하시면서 수업 계획서 취합하시고 수강 신청 진행하시고 출석부 출근부 만드셔서 2분기 운영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분기 말에는 자율수강권 소유액 조사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소유액 조사 처리를 하셔서 2분기 예산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조금 방학을 계획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소 학생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하신 다음에 시간표 이알림이 명단이나 인원 통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후부터는 항상 회계 업무 하시기 전에 자율수강권 명단이 바뀌었는지를 꼭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불, 강사료, 수용비 같은 회계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방학을 준비하는 달이고요. 추가 취소 학생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을 앞두고 강사와 그 다음에 늘봄 참여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안전 연수와 사전 안전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안전 점검 관련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공문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강이 있는 학교들은 특강 수강 신청 진행하셔서 특강 수강료 징수하시면 되겠고, 방학을 이제 앞두고 방학 동안의 늘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올 시즌이어서 그 민원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가운데 달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진행하시고 자율수강권 명단 확인하신 후에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달이고요.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신 후에 자율수강권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 처리까지 하신 다음에 정산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받아주셔야 되고,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기 학생 교육활동 통지표 취합하셔서 배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서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대장, 출근부, 출석부 잘 모아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실 때 3분기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가장 좀 여유가 있는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그 수강료 조정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수강 신청과 수업 계획서, 출석부, 출근부 준비하셔가지고 운영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자율수강권 소유액 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탕으로 3분기 예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인데요. 마찬가지로 추가 취소 학생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3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를 하신 다음에 시간표 이알림이 명단, 그 다음에 인원 통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수강권 명단 변경 여부 확인하신 후에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9월은 이제 크게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해 가장 좀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달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요 부분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방과 후 학교였던 시절에는 항상 9월, 10월 요때 이제 교육부에서 만족도 조사 공문이 하나씩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기마다 하던 만족도 조사와는 좀 다르게 교육부 만족도 조사가 항상 요맘때 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게 되면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만족도 조사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수강권 명단 변경 여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불, 강사료, 수용비 같은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분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많아지고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점점 업무가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시고 자율수강권 명단 변경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군이 심의를 꼭 받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서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강사대장, 출근부, 출석부 잘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교육활동 통지표 취합해서 배부하시면 되겠고, 4분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학 사전 안전 계획과 특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운영 준비하시면서 수업 계획서 취합하시고 수강 신청 진행하시고 출근부 출석부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자율수강권 소요액 조사 공문 오면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바탕으로 예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율수강권 예산 신청하실 때 3분기는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4분기는 좀 타이트하게 신청하시면 불용액을 조금 조절하시는 데 용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4분기 운영과 동시에 새학년 준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달이라서 업무가 좀 과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징수하시면 되겠고, 시간표, 그 다음에 ER림이 명단, 그 다음에 인원통계 정리하시면 되겠고, 방학 앞두고 사전 안전 연수와 사전 안전 교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이 있는 학교는 수강 신청하셔서 그 다음에 수강료 징수하시면 되겠고, 겨울방학 운영과 관련된 운영 가정통신문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학 앞두고 교육청에서 또 교육청 안전관리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수강권 명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연간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 연간 만족도 조사 진행하실 때 다음 학년도 그 수요 조사를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학년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이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하실 때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꼭 참고하셔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위탁인 경우에는 기초단가 산출이나 공고문, 과업제안서, 특수계약 조건 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위탁인 경우에는 이제 강사 선발 계획 등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새학년에 이제 계획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시고 4분기 가운데 달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진행하신 후에 자율수강권 명단을 확인하시고 회계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준비하셨던 계약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위탁인 경우에는 공고를 올리시고 1, 2차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업체 위탁인 경우에는 공고를 올리고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라도 당해년도에 교부받은 예산들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바탕으로 다음 달에 이제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는 새학년도 예산 신청 관련한 공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이때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같은 경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추가 취소 학생 확인하시고 자율수강권 명단 확인하신 후에 회계 업무 처리하시고 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서류를 정리하시는데 강사대장 출근부 출석부 정리하실 때 1년치 서류가 다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활동 통지표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사업 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교부 받아서 집행했던 예산들 정산 진행하시면 되겠고, 예산 종류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들 요때 이제 잘 모아두셨다가 잘 보고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학년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새학년도 관련한 수업 계획서, 수업 장소를 미리 확보하셔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려야 되고요. 수강 신청 진행하셔서 반편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외에도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안전학교와 관련된 내용들, 적응기간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신입생 강사 인솔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끝나셨으면 강사 사전 연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운영 계획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예산들이 교부될 때마다 예산 편성 진행하시면 이제 3월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규칙적인 업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규칙적인 업무들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율수강권 관련된 업무인데요. 매년 5월에 확정된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확정된 명단이 고정돼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수강권 대상자 확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스에 자율수강권 사용한 금액들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규칙적인 업무는 재증명 업무 처리인데요. 늘봄 안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확인서나 강사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거 작성하실 때는 관련 대장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특히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업체 위탁인 경우에도 간혹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학교마다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고 담당하는 학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학교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 갈등의 소지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규칙적인 업무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예방 계획과 그 다음에 그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공제회 등록과 관련해서 실무자는 이 등록 방법을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보통 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업체 가입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 위탁인 경우에는 안전공제 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업체 위탁인 경우에도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서 안전공제에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학부모님께 가장 먼저 미리 안내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께는 사고조사서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사고조사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규칙적인 업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출석부나 출근부 같은 서류들을 꼭 보관해야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당되는 사진이 24학년도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인데요. 이게 늘봄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빠졌는데 25학년도 중등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에는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반드시 모아주셔야 되고, 특히 강사대장과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은 반드시 잘 보관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운위 심의 여부인데요. 어떤 내용을 학운위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학교 행정실에 가보시면 학운위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시고요. 그 주무관님께서 갖고 계신 파일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나 그 다음에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교육 활동,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방과후 학교, 늘봄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심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심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뒤에 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게 쉽게 말해서 경비보조금 사용하는 학교는 경비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 학원이 심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는 관리자분과 상의를 하셔서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분과 상의를 하시면 애매한 부분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학원이 심의 사항인데요. 정산을 했을 때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잔액을 발전기금에 편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잔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이 심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정산할 때 학원이 심의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교육활동 통지표를 꼭 배부해야 되는가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24학년도 방과학교 길라잡이에는 평가표를 배부하라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게 늘봄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됐고요. 근데 늘봄 길라잡이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결과를 알려라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활동 통지표 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해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